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어 정체성과 언어 접촉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방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었죠. 가까이 방언의 정체성이 있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자, 방언의 정체성을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언은 이제 우선 떠오르는 게 이제 지역적 방언인데 이걸 수평적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라든가 영어의 경우 중부 방언 이걸 사실은 미드웨스트 잉글리시라고 하는데요. 중서부예요. 엄격히 말하면 이거 이제 표준 방언으로 미국에서는 취급이 됩니다. 서부 방언, 동부 방언, 남부 방언 등이 있겠고요. 근데 이런 방언은 이제 지역적 방언을 수평적 방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방언을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충청도 사이 방언 사이에 뭐 차별이 있다고 볼 수도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차별 없는 수평적 형성된 그런 방언이다. 그 방언을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 모두가 똑같게 똑같은 뭐 정체성을 보여주는 방언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평적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수평적 방언, 지역적 방언 중에서도 이제 특이한 것이 피진, 뭐 크리올 이 두 가지인데요. 피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생겨날 때 환태평양 도서 지역, 또 중남미 이런 등에서 그 지역의 토착 언어, 거기는 언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수백 개의 언어가 한 도서 지역에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 지역의 토착 언어와 유럽어, 사실은 침략자들의 언어죠. 영어, 뭐 스페인어, 불어 이런 언어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불완전 언어를 말합니다. 이건 불완전 언어예요. 완벽한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피지는 뭐 우수성을 따질 때 우수하지 않은 언어인 거죠. 이 언어는 그 당시 이제 무역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이 토착민들하고 그, 그 유럽 민족들이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의사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단어 위주로 아주 간단한 그 토착어의 그 문법 구조에다가 대체로 영어나 불어나 스페인어의 단어를 입혀서 사용하는 그런 불완전한 형태의 언어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떠듬떠듬 막 그러니까 그냥 단어 위주로 그것도 문장도 제대로 순서도 구사하지 못하고 단어 위주로 구사하는 경우에 미국 사람들은 일종의 피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리안 피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크리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진이 더 체계화돼 가지고 좀 더 뭐 구조 문법도 생기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게 전수가 돼 가지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기까지 된 언어, 그런 상태를 크리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진이라는 게 원래 이제 불완전한 혼합 언어인데 크리올은 상당히 체계를 갖춘 혼합 언어인 셈이죠. 지역적으로 이제 영어도 영국 언어와 미국 언어로 그 나뉘고 그 특성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발음도 다르고요. 사용되는 언어도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한국어가 다른 정도보다 더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영국 언어의 표준은 received pronunciation, 수용이 되는 발음 형태, BBC 방송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어투를 말하고요. 미국 영어는 General American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아까 중서부 지역 방언을 중심으로 CNN, NBC 이런 주요 네트워크 매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미국 영어를 말합니다. 근데 영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이제 갈수록 사용하다 보니까 월드 잉글리시스라고 하는 표현이 생기기도 했어요. 세상의 영어들이라는 거죠. 사실 월드 잉글리시스라는 학회 모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식의 영어, 뭔가 독특한 특성이 중국어 특성이 반영돼 있죠. 이런 걸 Chinese English.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의 좀 독특한 영어. 표현 방식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표현 방식의 영어랑 상당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중 아마도 보강 시간쯤에 특별한 수업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어쨌든 코리안 잉글리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뭐 제각기 독특한 영어 방식이 있다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이걸 하나의 독자적인 영어로 인정하자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체성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방언을 통해서 유대감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 경상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경상도 사투리 더 요란하게 사용하고, 전라도 사람들 마찬가지고, 충청도 사람들 마찬가지고, 자기 동양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그 방언을 써요. 표준말, 서울말을 쓸 줄 아는 사람도 일부러 자기 동양, 그 동양 친구들 만날 때는 자기 지역의 방언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 그 방언을 사용해 가지고 서로 유대감, 우린 하나다라는 이런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죠.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1980년대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하는 말이,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다 버려놨다 이런 말을 아주 유명한 적이 있어요. 영국 영어의 정체성을 자기는 간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사용된 영어는 전혀 다른 언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 유대감은 이런 지역적 방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방언에서도 유대감이 나타나는데, 이 사회적 방언은 수직적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수직적 측면이 있다는 것은 사회 내부에서의 상하 위치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사회 방언 중에는 자기들끼리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언어는 더 상급 방언이고 어떤 언어는 하급 방언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죠. 뭐 미국의 경우에는 동부 지역 동북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상급 언어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급 영어처럼. 그럼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집단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사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영어는 더 상급 언어야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표현 방식도 상당히 다릅니다. 예, 뭐 oftentimes, often, 종종이라는 말을 그쪽 지역 사람은 ofttimes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자기가 이쪽에 상류사에 속해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윌리엄 라보프라고 하는 사회언어학자가 R 발음 사용에 대한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북부 지역의 그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 R 발음을 적절히 R 발음을 사용하는데, 그 상류 계급이 아닌 사람은 R 발음을 이렇게 아예 생략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걸 이제 백화점을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sak스 핍스라는 아주 고급 백화점, 메이시스라는 중급 백화점, 에스클레임이라고 하는 싼 물건을 취급하는 이런 백화점에다가 일부러 아어 발음, 그 모음 앞에 아어 발음이 나는 그런 발음을 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합니다.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여성 신발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답이 이미 그 백화점을 조사해가지고 first floor 이렇게 first 할 때 R 발음이 살짝 나오죠. first 할 때 R 발음이 third가 R 발음이 뒤에 살짝 나오는데, 이 R 발음이 정도를 이제 파악하는 건데요. 여기 R full이라고 했어요. R이 꽉 차게 잘 나오는 그 빈도수를 처음에 질문을 하니까 고급 백화점에는 63%의 직원들이 R 발음을 아주 충분히 발음을 했고, 메이시에서는 44%, 에스클레임에서는 8%의 사람들만이 발음을 했다. 그러니까 에스클레임, 그 싼 물건, 그러니까 하류층들, 수입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런 백화점에서 R 발음을 거의 생략한다는 거죠. 그 직원들이.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거예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라버프가 자기가 이제 그 직원한테 답을 들어놓고 못 알아듣는 척을 합니다. 답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래서 그 발음을 다시 한번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third 할 때 R 발음이 다시 한번 나오게. 그랬더니 두 번째 물으니까 그때에서는 이 사람이 careful answer를 하더라. 캐주얼하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다시 물으니까 정확하게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재미난 결론은 보면요. 여기 삭스 고급 백화점은 별 차이가 없어요. 63이나 63이나 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근데 메이시스에서는 원래 44%가 아웃풀 발음을 했던데 61% 타고 올라갔죠. 에스클레임에서도 8%, 18%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다시 물으니까 자기가 답을 할 때 아우 발음을 좀 제대로 해야겠구나. 아우 발음을 하는 것이 하이 클래스 발음이라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었을 때에는 뭔가 상류층들이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발음을 더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사회적 방언, 이 아에 관련된 조사를 했을 때 사회적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방언이 더 고급스럽고 어떤 방언이 고급스럽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방언을, 고급스러운 사회적 방언을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한다는 게 이 연구의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방언은 수직적 측면이 있다. 이 수직적 측면을 서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방에 대한 연구를 윌리엄 라버프라는 사람이 참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 흑인 영어에 대한 연구인데 미국 흑인 영어를 이바닉스라고 합니다. 뭐 블랙 잉글리시라는 표현을 쓰지만 흑인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이바닉스예요. 이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까만색을 말하죠. 까만색 언어란 뜻이에요. 이반이라는 EBONY라는 단어에다가 파닉스 발음법 이게 이제 합해서 생겨낸 신조어입니다. 이바닉스가. 이 사람 연구에 의하면 아까 앞부분에서도 흑인 영어에 뭔가 체계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죠. 유코, she be happy, he be happy 이런 것들이 아주 일관성이 나타난다는 거였는데 이 학자 윌리엄 라버프의 결론은 흑인 영어는 뭔가 비표준적인 영어가 아니다. non-standard English가 아니고 흑인 영어 자체가 정체성을 지닌 독립적인 언어다. 어떤 면에서는 표준 영어보다 논리적이다. 왜 논리적이처럼 생각하냐면은 is나 a나 뭐 똑같은 건데 그냥 be 하나로 표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논리적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뭐 유코 비동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용되는 그런 문장에서는 왜 그걸 굳이 써야 되느냐. 흑인 영어를 살펴보니까 비동사에 의미가 있을 때는 쓰더라. 의미가 없을 때는 빼버리고. 그래서 이 뭔가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독립적인 언어라고 하고요. 캘리포니아의 일부 카운티, 우리 카운티라는 게 한국어로 말하면 군 같은 그런 개념의 행정단위인데 일부 카운티에서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 이 카운티에서는 이바닉스를 자기들의 독특한 언어라고 인정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를 별도의 언어, 일반 그 미국 소위 말하는 표준 영어하고는 다른 자기들 집단만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그 행정 집단에 내게 됐다. 이 아주 재미있는 거죠. 자, 이제 언어의 접촉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차용어, 외래어의 유입의 문제, 그다음에 언어의 혼합의 문제, 언어의 사멸과 교체, 권력 언어의 확대와 소수 언어의 사멸 이런 문제를 보겠고요. 언어는 다양했을 때 그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뭔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언어의 사용 순위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어, 외래어라고 하죠. 차용어는 loan word라고 해요. loan, L-O-A-N, loan, 빌린다는 뜻이죠. 예, 빌리는 거예요.
론 월드가 유입되는데 인간의 역사라는 게 서로 교류의 역사이고 이질적 문화 간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언어 접촉을 이루고 그래서 언어적 흔적을 남기죠. 아까 피진 크리올리 이런 것이 무역 교류를 통해서 이제 생겨난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한 언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영어에는 얼마나 많은 그 차용 언어가 존재하는 몰라요. 사실 영어의 한 40%는 불어 문화권의 언어가 들어와서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는 그 접두어, 접미어가 제각기 다른데 그 이유가 이게 수많은 다른 문화권에서 들어온 언어, 제각기 다른 유형의 그 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그리스어도 들어있고 라틴어 들어있고 뭐 독일어도 들어있고 뭐 킨더가튼 이런 것들 유치원이라는 이 표현은 독일에서 왔죠. 그리고 심지어 한국어도 들어가 있잖아요. 김치, 갈비, 심지어 재벌이라고 하는 요게 아주 독특해 가지고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장용어로 재벌, CHAEBOL이라고 표현하는데 재벌이라는 것이 영어에 차용어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차용에는 어휘의 차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는 고유어가 있고 차용된 외래어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에 차용된 외래어가 너무 많다. 한국에도 차용된 외래어가 참 많이 있죠. 사이노코리안 워즈라고 하면은 중국계 어휘를 말합니다. 우리말에도 한 40%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국계 그러니까 어휘 자체 뭐 언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국 문화권에서 온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자어들, 이건 우리말로 하면 한자어에 해당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식민지 시절 거치면서 일본어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일본어에 대해서는 일부러 쫓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순화됐다 보고 있는데 이 한자어는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바탕으로 사고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휘뿐만 아니라 음은 문법 특징 등의 차용도 일어나는데요. 영어의 of,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라는 전미어죠. 이것은 사실 프렌치, 불어에서 영어로 차용된 그 일종의 형태소. 그래서 일종의 단어를 형성하는 어떤 규칙에 사용되는 이제 아주 중요한 전미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it's I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는 라틴어에서 온 거다. 라틴어가 비동사 다음에 주격을 쓰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사실상 원래부터 it's me였는데 라틴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it's I가 됐고 규범 문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라틴어가 표준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토착 표현이었던 it's me 대신에 it's I를 써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옥스퍼드 사전에서 it's I가 맞다고 기록했었는데 결국은 대중들의 그 사용에 옥스퍼드 사전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it's me도 맞다. 요즘 이제 it's me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말에서 적, 낭만적, 뭐 서술적, 이 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은 그 역사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랍니다. 일본어, 식민지 시대에 일본어 영향을 받아가지고 적적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표현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문법 특히 형태소 사용에 있어서 또 차용어가 많이 들어온다. 언어의 혼합, 서로 다른 언어들이 혼합하여 제3의 언어가 탄생하는 걸 말하는데 이 피진에 대한 거 아까 했었죠. 서로 다른 두 언어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단순화된 혼합된 제3의 언어로 임시로 사용되는 피진은 임시로 사용되고 없어지든가 아니면은 그게 더 정착돼서 크리올로 이제 발전합니다. 그래서 피진이 다음 세대의 모어로 전송돼 하나의 언어로 굳어진 상태인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안스라는 언어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언어인데 네덜란드어와 그제 원래 토착민인 반투족의 언어, 뭐 기타 여러 언어들이 혼합돼서 만들어진 게 아프리카안스다. 자, 언어의 혼합 현상을 이제 사회적인 각도에서 봅니다.
바이링구얼리즘 많이 들어봤죠? 이언어 사용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어느 지역에 제1언어와 제2언어가 공존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이렇게 바이링구얼리즘이 아주 많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지역의 남부 지역에는 스페인 그러니까 멕시코 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언어가 이제 스페인어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사용하던 언어와 미국 땅으로 와 보니까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 이 두 개의 언어가 이제 그 집단 히스패닉 집단에 공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제1 언어로 뭘 먼저 배울까요? 자기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 히스패닉 가족 스페인어를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또래 집단과 어울릴 때는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예, 이제 처음에는 스페인어가 L1 first language고 그다음에 영어가 L2 second language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바뀌겠죠. 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사회 진출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제1 언어가 뭐가 되냐면 영어가 되고 스페인어가 제2 언어로 돼요. 이렇게 제1 언어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코드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있는 한국 그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맨 처음에 한국어를 L1 언어로 습득했다가 나중에 또래 집단과 어울리고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영어가 L1이 되는 거죠. 한국어가 제2 언어 L2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된 또는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집단에서 제1 언어와 제1 언어가 서로 바뀌는 현상을 코드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사용자를 바이링구얼, 다중언어 사용자를 멀티링구얼이라고 한다는 건 들어봤죠? 자, 다언어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링구얼 소사이어티인데요. 한 사람이 하나만 사용하든 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든 둘 이상의 언어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데 캐나다에는 불어와 영어가, 스위스에는 또 여러 가지 언어가, 인도에는 뭐 한 23개의 언어가 사용된다고 그래요. 언어 표현 혼합 현상 중에 양층 언어 현상이라고 있는데 다이글로시예요. 사회적 위상이 다른 두 언어가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인데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위상이 높은 언어가 사용이 되고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위상이 낮은 언어가 사용되는 이런 현상을 다이글로시아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사용하는 편한 언어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 사용하는 언어. 방언과 방언 사이에서도 이 다이글로시아 현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태어나서 고향에 갔을 때는 그 전라도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그냥 표준어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충청도 방언을 사용하던 사람이 서울에 가서는 또 표준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자기 그가 태어난 적이 사투리와 그 표준 한국어 사이에 다이글로시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어가 혼합되고 그럴 때 언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용어를 지정하죠. 인도는 영어와 힌디 등 23개, 무려 23개를 공용어로 지정한 그런 나라고요. 언어가 하도 많다 보니까 표준 방언을 지정해서 이제 표준화하는 게 대부분 나라의 언어 정책인데 또 글을 쓸 때 정서법, 철자법, 우리말의 경우에도 어떤 기억을 써야 되냐, 키읔을 써야 되냐, 쌍기역을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배우잖아요. 그런 문제, 뭐 띄어쓰기 문제 이런 것도 정서법에 해당되고 또 언어 순화, 뭐 일본어는 이제 우리는 자꾸 퇴출시킵니다. 또 언어 규범, 문법, 국립국어원이라는 데서 관할을 하고 있죠. 또 언어를 그래서 또 그 글자뿐만 아니라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쓰고 말을 잘할 것인가 이런 국어 글쓰기 수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언어 보고 이제 다른 나라에다가 우리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많은 나라의 한국어를 보급하는데 한글 학교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미국의 대학에는 한국어 강좌가 엄청 많이 개설됩니다. 그래서 큰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한 학기 한국어 강좌가 뭐 심지어
열 몇 개씩 개설되기도 해요. 그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자, 언어의 사멸과 교체를 보죠. 서로 힘이 센 다른 언어가 접촉하게 되면 힘이 센 언어가 소수 언어를 대체하게 된다. 그러니까 권력 언어가 소수 언어를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언어는 확대되고 소수 언어는 사멸되고. 앞부분에 봤지만 요즘 전 세계의 권력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 밖에 이제 토착 언어가 일종의 소수 언어 역할을 하는데, 물론 한국어는 소수 언어로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언어인데요. 그래서 소수 언어의 숫자, 그 화자의 숫자가 적을 때는 권력 언어인 영어가 그걸 차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전 세계 언어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7천여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25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전 세계 나라 수가 200개가 좀 넘는데, 이제 어떤 나라에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고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으니까 뭐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가 인도에는 뭐 아마 수십 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 언어들이 추세를 볼 때 21세기 말쯤에는 언어의 50 내지 90%가 사멸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언어가 사멸된 원인은 뭐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적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나면 그 언어도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언어 교체 현상 때문이다. 권력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한 거죠. 이 언어 교체 현상을 language shift, language transfer라고 하는데, 미국 인디언 언어가 그런 상황에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인디언 언어만큼 많이 없어진 언어가 없을 겁니다. 부족마다 제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었는데 영어가 대세인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그 부모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쓰지 않는 거죠. 쓰더라도 계속 어설프게 쓰고 영어가 주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랭귀지 시프트 현상이고요. 사실 말하는 언어는 아니더라도 그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우리말도 사실 영어, 권력 언어인 영어에 대해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한국어로 된 상호나 간판이 많이 있습니까? 커피숍 이름을 보세요. 거의 다 영어로 바뀌고 있잖아요. 회사 이름도 다 영어로 바꾸고 있잖아요. 권력 언어로 인해서 다른 언어가 받는 영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언어는 다양했을 때 가치가 있다. 이것은 생물 다양성과 언어 다양성이 같다고 보는 건데, 건강한 생태를 위해서 생물 다양성이 필요하듯이 인류 문화의 발전, 그리고 보존을 위해서 언어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언어 속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자연과 사회 환경, 역사와 문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지혜가 담겨 있죠. 언어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하면 한국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서, 문화들이 있잖아요. 한이라는 한국의 단어가 있는데, 이 한이라는 게 우리 한민족의 독특한 그 문화적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한을 영어로 표현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일종의 감정인데, 이 감정을, 한이라는 한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영어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점수를 듬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언어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좋다. 인류의 그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방법이 그 언어를 계속 생존케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사멸되면 그런 지혜, 문화유산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다양성이 필요하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어 개통도를 지난주에도 보여줬는데, 이제 이걸 개통도를 만드는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시라고 한 번 더 올렸는데, 이걸 꼭 여러분이 다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 전혀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언어의 사용 순위에
대한 것도 이렇게 놨는데요. 네. 뭐 앞에서 봤지만 중국어는 인구가 많아서 영어보다도 스페인어가 더 많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영어, 한국어 지난번 봤지만 7,7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교포나 동포들이 사용어까지 하면 한 1억 명 정도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봅니다. 꽤 많은 인구수가 사용하는 언어죠. 네. 예, 그림을 적였는데, 자, if the glass were half full, half full이라는 이 단어의 그 사용에 대한 예예요. 이 문장을 해석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여기 이제 이걸 if를 소문자 썼는데,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대문자를 쓰지 말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문자가 권위를 상징한다고 해서.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글래스가 반쯤 차 있다면 would it look like this or this? 그거는 좌측처럼 보이는 겁니까? 우측처럼 보이는 겁니까? 당연히 좌측을 말하죠. 근데 우측도 딱 half full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 표현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과학적, 세상 지식적,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문화적인 면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우리는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었습니다. 언어의 정체성과 언어 접촉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 스스로 많이 찾아서 계속 파고 들어가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